자, 교수학습이론입니다. 교수학습이론인데 이게 페이지가 어디냐면요. 그 신박한 교육학 책에 42페이지가 1장인데요. 1절 교수와 교수 이론의 의미 이 부분부터요. 7절에 학교 수업 형태까지가 7절에 학교 수업의 형태까지가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적습니다. 양이. 물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실어 놓으시려고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책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책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책을 따라가 보면은 교수의 의미 이런 거 나오고요. 설명적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다 필요가 없고요. 이쪽은 좀 필요가 있네요. 교수 효과성과 교수 효율성 42페이지 중간 쪽에. 그래서 교사 특성 변인, 상황 변인, 과정 변인, 산출 변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 효율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교수 효율성이 높은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수 학습의 비교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이것도 보고 넘어가십시오. 교수와 학습의 비교. 왜냐하면요, 교수라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춘 어떤 용어고요. 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인이 뭔지, 그리고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처방적이라고 얘기하고 규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어떤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어떤 수단을 사용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처방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들어가죠.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배웠는지만 쓰기만 하면 돼요. 잘 구조화해서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효과성이 높을까, 저렇게 가르쳐야 효과성이 높을까, 효율성이 높을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배운 거를 잘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처방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적 이론과 설명적 교수 이론과 처방적 교수 이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방적 교수 이론과 설명적 교수 이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꼭 외워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수학습 이제 책이 아니라 이제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얘기하면서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그전에는 약간 교수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되었던 어떤 교육공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하나 둘씩 적응을 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C의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요 5의 3번 있잖아요. 5.3 요 부분 5-3-1 5.3.1이랑 5.3.2 요거는 좀 보고 넘어가세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 어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대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 있잖아요.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어떤 교수학습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어떤 비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지식정보화 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어떤 변화에 발맞추는 우리의 교육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해서 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좀 이렇게 넓은 얘기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교육적인 어떤 여러 영역에서 여러 교육학 영역에서 지식들을 조금씩 갖고 와서 그걸 적용시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 이론 이제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 이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학습 이론은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수 이론이 좀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계속 보실 건데요. 학습 이론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이론 비교는 이제 프린트로 나갈 거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위에 것만 알고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좀 자세하게 아시려면 요 두 번째 걸 아시는 게 좀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은 이 표를 따라가면서 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행동주의부터 보시겠습니다. 행동주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있으면 개체가 환경에서 개체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개체에 자극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짝짓기 짓는 페어링하는 그 단계가 이제 학습이다. 그런 과정이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옵니다. 행동주의가 나오는데 뭐 고전적 조건하니 도구적 조건 형성이니 이거 시행착오설이라고도 하고 연합주의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쏜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 내용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그래서 먼저 자극을 주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자극을 주고 이제 그때 이제 조건을 같이 제시하면 그게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의 어떤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건 자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 자극의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무조건 자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동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가 나오는데 조작적 조건화와 고전적 조건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자가 아니라 그 피험자의 입장에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조작적 조건화도 실험자나 교사가 이 실험을 이 실험을 설계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장치를 발견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자 측면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피험자 측면에서 다른 거죠. 피험자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반응이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우연적 선택으로 인해서 보상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조작적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상자 안에 고양이 가둬놓고 고양이가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문이 딱 열리고 먹이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냥 상자 안을 돌아다니다가 밟았을 뿐인데 페달을. 그런데 우연하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가 페달을 밟은 게 우연이었고 그 우연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내가 보상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우연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후속 자극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후속 자극 이런 얘기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극은 조작적 조건화에서 자극은 그냥 후속 자극이다. 외우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여기 실어놨고요.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 의한 교수 전략, 강화 전략인데요. 강화 원칙인데 이런 거는 근데 사실 고전적 조건화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행동에 대해서만 근데 요게 이제 좀 다르죠. 목표 행동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 이게 뭐 다른데 아무튼 뭐 대체로 강화는 이러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벌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벌. 강화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정적 강화, 1유형 강화니 뭐 2유형 강화니 뭐 아시잖아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아시는데 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벌이 특정 반응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모든 사상이에요. 모든 자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1유형 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애가 상대방이 뭘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그 수여성 벌이라고 하죠. 벌을 주는 겁니다.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네가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퍼니쉬먼트를 받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 종아리를 때린다든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거예요. 종아리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아프니까 그 아픈 거가 이제 혐오 자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거성 벌, 이게 박탈성 벌이라고도 하고요. 이유형 벌이라고도 합니다. 1, 2 할 때 2예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걸 뺏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 줬다 뺏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뺏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를 갔다 온 이제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쉬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4시간이잖아요. 주말인데. 그런데 당직 상관이 마이크 대고 후후 불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광소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지 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원래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휴식 시간이 박탈되는 거죠. 얼마나 빡치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거성 벌이다. 근데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 청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거는 주었다 뺏는 거니까 더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벌의 이제 유형이 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게 2단계입니다. 이거예요. 단계가 아니라 요 내용이죠. 벌의 효과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효과는 직방이에요. 벌을 주면. 그런데 교육적인 효과냐 하면 그거는 장담할 수 없고요. 일단 두 번째가 이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벌이라는 거는 그 어떤 동기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해야지 교육적인 효과가 강하게 오래 나타나는데 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그 완전 처방적으로 주어진 어떤 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면 벌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의 효과가 굉장히 일시적이고 벌을 받은 아동이 공격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사를 옛날에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PC방에 전원을 내려봤다. 잘하고 있던 게임을 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벌은 아니지만 벌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러면 박탈된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던 거를. 이 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굉장히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뻘소리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이거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공격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게 하면은 내가 맞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벌점을 받는구나.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나쁜 행동을 줄여주는 것만 효과가 있지.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다. 그래서 벌을 줄 때 유의점으로는 벌을 주는 기준이 너무너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쓰레기를 버렸는데 A라는 친구는 혼나고 B라는 친구는 뭐 아무 조치가 없고 이러면 A라는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벌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잘못된 특정한 어떤 행위로 인한 거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넌 다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공격성을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 정도를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강화 계획이라 그래서 강화 스케줄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정 비율 강화, 고정 간격 강화, 변동 비율 강화, 그리고 변동 간격 강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간격은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동 비율과 변동 간격이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동 비율과 변동 간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 비율은 도박 같은 거고요. 변동 간격 강화는 낚시 이런 건데요.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시중에 없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본인도 잘 모르니까 대충 막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이런 제가 이게 얘기했죠. 잘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즉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만 합니다. 직접 가서 물어봐도 그래요. 근데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다르냐? 고정 간격과 변동 비율과 변동 간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시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한 보상이 나한테 주어져요. 그런데 행위를 하고 나서 보상을 받는 데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항상 걸립니다. 이거는 변동 비율도 똑같고요. 변동 간격도 똑같아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도박을 예로 들어봅시다. 내가 슬롯 머신을 해요. 슬롯 머신은 이게 땡기는 거잖아요. 그럼 땡기면 띠리리 돌아갈 거 아니에요. 슬롯이. 그러다 777 뜨면 코인이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기는 거랑 뚜루루 돌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당겼을 때 그냥 숫자 딱 나오도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띠리리 돌아가는 거는 그냥 시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레버를 딱 당겼을 때 바로 결과물이 나와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낚시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낚시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낚시를 가요. 그럼 낚시를 하면은 낚싯대에다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낚싯줄이. 그리고 줄 끝에 이게 바늘이 있고 미끼를 여러분이 꽂겠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을 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봐봐요. 아, 저기 맛있는 게 있어 보여. 저기 맛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저거 과연 먹어도 되나? 건드려 볼까? 입으로 툭툭 건드리죠. 그리고 조금 뜯어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덥석 물죠. 결국에 아니, 먹어도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진동을 느낀 낚시꾼이 으차고 잡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의미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도박이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시간성 차이가 있습니다. 그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도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의미가 있으면 변동 간격이고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으면 변동 비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행동 수정 이론.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행동 수정 절차. 행동 수정 이론이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조작적 조건화 기법을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아시겠죠? 행동의 수정을 하려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행동 선정 및 정의 단계. 이건 뭐냐면요. 어떤 행동이 문제가 있고 어떤 행동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이걸 정해요. 그리고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기초선을 측정한다는 게 이제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 행동 수정 계획을 적용하죠. 어떻게 바꾸겠다. 실험 처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효과를 검증을 해요.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효과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방법이 괜찮네요. 그럼 이 방법을 널리 알려서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행동수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행동수정 절차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행동수정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진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좀 세부적인 행동수정 기법 같은 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찾아보면 돼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손 행동에 그러니까 부족한 행동이나 없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냐 아니면 과다 행동, 과잉 행동 이런 거를 감소시키기 위한 거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 행동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구나 아니면 결손 행동을 증가시키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차이를 아시면 답안을 쓰실 때 약간 더 체계적인 답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거가 있습니다. 프리맥 원리. 이 프리맥 원리가 뭐냐면 빈도가 높은 행동이 빈도가 낮은 행동에 강화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핸드폰 게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그 숙제를 다 끝내면 핸드폰 게임을 할 시간을 핸드폰 게임을 2시간 핸드폰 게임을 2시간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빠 엄마의 그 허락하에 마음 놓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과제를 열심히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강화 계획을 짜면은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좋아하는 거를 굉장히 마음 놓고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프레맥 원리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토큰 시스템 요거 상징물을 주는 거예요. 상징물. 토큰이 상징물이라는 건데 예전에 지금 연세가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스 탈 때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뭐 찍고 타거나 카드로 찍고 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버스 토큰을 내고 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걸 부모님이 쓰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구입을 하거든요.
그 돈을 내고 이미 구입을 합니다. 그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토큰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실제로 내는 게 아니라 그 토큰을 내는 거죠. 그 토큰이 내가 승차권을 구입을 했다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징물 시스템, 토큰 시스템인데 이 강화 계획과 관련돼서 강화와 관련돼서 토큰은 뭐냐면요. 어떤 상징물을 제공을 해서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인데 진짜 시골이에요. 뭐 서울 사람이 뭐 서울 바깥에 벗어나면 시골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시골입니다. 아이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적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정도면 그래도 시골에서는 그래도 큰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아이들이 스티커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스티커 참 잘했어요. 스티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룡 있죠. 공룡 그 다이노사우루스 그 디노사울 그 공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룡 스티커만 아주 애들이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룡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의 어떤 스티커계의 끝판왕이다. 거의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들의 모든 그 나쁜 행동을 공룡 스티커 하나로 다 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잘 이렇게 그 강화 시스템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시스템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건 강화 요거 아까 이거는 그 아까 그 토큰 시스템 있잖아요. 토큰 시스템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거는 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 강화물이 조건 강화물을 사용하는 그 강화잖아요. 조건 강화물이 토큰이 조건 강화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강화 그렇죠. 지원 강화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 토큰 자체는 그 스티커 자체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생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그런 스티커가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그 스티커를 모아오면 뭐 교환권을 뭐 치킨 교환권을 한 장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모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 강화물과 결합해서 그 강화물이 작용하는 그 강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자극이 이제 지원 강화물인데 토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 강화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토큰 자체는 그 아무런 강화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조건 강화물과 결합해서 강화의 어떤 파워를 더 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 강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근접이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행동주의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두라 이런 사람들이 신행동주의 학파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행동주의가 뭐 있는데요. 신행동주의의 특징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 있죠. 이 신행동주의의 특징,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알려면 신행동주의의 전반적인 내용까지는 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포인트, 스팟 그냥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행동주의의 특징으로는 행동을 반사라는 요소, 즉 분자적 행동으로 분석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 전체를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본다는 거죠. 행동 전체를. 그래서 유기체의 능동적, 목적, 지향적 활동을 다룬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주의는 어때요? 자극과 반응의 결합을 이제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게 행동주의예요. 늘리는 건 어떤 경우예요? 결손 행동인 경우에. 그러니까 좀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동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자극 강화를 이제 그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어떤 자극 그거를 이제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거가 있는 거고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쓸데없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드는 애, 뭐 친구랑 너무 장난을 많이 치는 애들이라든가 너무 잠을 자빠져 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좀 줄여야겠죠. 그러한 걸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자극과 반응 이거의 어떤 연관 관계에 굉장히 연연해 합니다. 그 행동주의는. 근데 신행동주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 조작 가능한 환경 조건과 관찰 가능한 반응 사이에서 행동의 법칙화를 지향하기 위한
가설적 구성을 도입한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환경이 구성이 되면은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라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행동주의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호 형태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헐의 신행동주의도 뭐 체계적 조건화론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중요해요. 요거 동인감소 이론 체계적 조건화설 이게 뭐냐면요.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욕구 위계설 이래가지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인간은 욕구가 위계가 있어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생리적 욕구가 있으면은 그 욕구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인이라고 합니다. 동인. 움직이고자 하는 움직이를 통해서 원인이라는 거죠. 행동의 원인. 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인 감소 행동을 하면은 내가 욕구를 충족을 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인 감소 행동이 뭐냐면은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행동을 말해요. 좀 표현이 좀 약간 좀 다른데 동인 감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냐면 내가 그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동인 감소 행동을 해서 욕구를 여기 목표 달성이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욕구가 있었는데 어떤 욕구가 이만큼 올라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욕구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구 수준이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그 목표의 내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 동인 그것이 이제 수준이 감소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인 감소 이론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동기를 너무 생존의 그 욕구 있잖아요. 그 식욕, 뭐 수면욕,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굉장히 저차원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그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자기 완성이라든가 이런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어떤 동인에 이제 대한 게 아니라 식욕,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동인 감소 이론은 어떤 목표가 딱 생겼을 때 원하는 게 딱 생겼을 때 그 수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 수준이 확 올라갔다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점점 그 수준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크게 여기 자극과 반응을 매개하는 유기체의 특성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라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중요해집니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관찰 학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회인지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다 여기가 중요하네요. 직접적 강화나 벌 없이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관찰 나왔죠.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학습이 무슨 학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찰했을 때 일어나는 학습이죠. 이러한 학습을 사회인지 학습 또는 관찰 학습이라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관찰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찰 학습의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왜냐하면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관찰하는 대상이 바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모델링을 그냥 단지 그냥 모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확장이 돼가지고 직접 강화 그리고 대리 강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직접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 강화보다 좀 효과가 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거, 보상이나 벌을 받는 거를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목격해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기대를 형성을 합니다. 기대. 뭐 상을 받겠지라는 기대도 있고요. 당연히 벌을 받겠지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예방 효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벌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그런 게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타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인지 과정 이게 이제 기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 요게 좀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학습 동기의 수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수행 성취, 대리 과목, 언어적 설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자기 효능감의 상승, 자기 효능감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쓰세요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상호 결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인지학습이라는 이 관찰학습이 그 행동주의,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그 어떤 중간쯤에 있는 단계거든요. 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먼저 나왔잖아요. 행동주의가 먼저 나오고 인지주의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주의적 단계가 먼저 와요. 이 인지를 해야지 그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인지주의적 단계를 먼저 거치고요. 그 단계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델 행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관찰자랑 별개로 이제 모델이 되는 대상이 이제 한 겁니다. 행동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방구를 뽕뽕 꼈어요. 소리가 크게 나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관찰자가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방구를 끼다니 라고 이제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냄새 이렇게 비난을 받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질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방구를 끼면 사람들이 냄새 이러면서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방귀가 갑자기 마려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한 옛날에 봤던 그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에서 이제 작업 기억으로 이제 이렇게 인출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운동 재생 과정이에요. 옛날에 봤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동기화가 됩니다. 괄약근에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행동 수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나오려고 그러는 걸 괄약근에 힘을 꽉 주고 막 이제 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인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전형이 좀 중요합니다. 전형. 직접 모방 전형, 동시 전형, 무시형 학습 전형, 동시 학습 전형. 요거는 그냥 어느 책에나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회학습의 효과, 요것도 중요하죠. 금지 효과, 뭐 관찰학습 효과, 금지 효과, 탈제지 효과, 자기 통제 효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찰학습 효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금지 효과인데 요거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탈제지 효과. 왜냐면 이 금지 효과 있잖아요. 금지 효과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이 이제 행동을 했을 때 그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걸 보고 금지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인지 구조의 그 도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억눌러왔던 그런 자신의 욕망을 마구마구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탈제지 효과예요. 그래서 제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탈제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중요하겠죠. 활용상의 유의점 이런 것들은 항상 답안을 쓸 때 가장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되는, 잘 알고 있어야 쓰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교육 사회학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어떤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랑 비교해서 비슷해지고 싶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의 준거 집단과 비교했을 때 그 준거 집단의 평균치와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디빌더의 어떤 보디빌더가 제 준거 집단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보디빌더처럼 막 근육 우락부락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상형 비교가 있고 하향 비교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단 극화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학습이 조금 중요하죠. 자기조절학습이 중요한데요. 자기조절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책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뭐 제 책을 일단 보시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교육학 책은. 자, 자기조절학습을 먼저 볼까요? 자기조절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에 대한 연구에서 뭐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조절성.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조절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언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 통제 능력이 자기 조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자기 조절 학습이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특성을 기동하고 유지하는 과정.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이번 시험에서 80점 넘겨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합격이 되니까. 80점을 넘겨야 되는 시험이 있다고 하나 해봅시다. 80점을 넘겨야지 되는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40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점수가 80점인데 40점밖에 안 되니까 형편없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지적 차원의 얘기예요. 인지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막 세웠어요. 그런데 자, 계획을 세웠으니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행동적 특성이 기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왜냐면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적 특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거 있죠. 내일로 미뤄야지. 내일의 헬은 또 내일 뜰 거야. 뭐 이러면서 내일로 미루는 거 있죠. 그거는 행동적 특성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게으름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행동적 특성이라는 거는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휘되어야 되는 행동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가서 책을 사거나, 당장 가서 강의를 듣거나,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뭐 TV를 치운다던가,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거예요. 학습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제거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적 특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의적 특성, 이게 바로 학습 동기에 관련된 겁니다. 학습 동기 그런 거죠. 사실 내가 이번 시험에서 80점 넘기지 못해서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면 이번 시험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럼 또 1년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시험 준비에 매달려야 돼. 나는 그러기 싫어. 이런 학습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학습의 구성 요인이 있는데 인지 조절 차원, 그리고 행동 조절 차원, 동기 조절 차원.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죠? 인지, 행동, 정의 똑같습니다. 인지, 행동, 동기가 정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학습 조절 전략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거를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코르노 만디나흐 모형이라 그래서 자기 규제 학습에 자기 조절 학습, 자기 규제 학습 똑같은 건데요. 주의, 선택, 연결, 계획, 관찰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14개라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 선택, 연결, 계획, 관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기조절 이론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집 풀 때 이제 쉬어가는 코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인지적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말 그대로 짬뽕시켜 놓은 인지에다가 행동을 짬뽕시켜 놓은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활용하려는 접근법을 말해요. 그래서 인지적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인지, 정서, 행동 요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지적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저것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건 다 갖다 씁니다. 별로 이렇게 자기 이론의 어떤 바운더리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효과가 있는데 왜 안 써? 갖다 쓰면 되지. 이렇게 넓은 마인드로,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이제 어떤 치료 기법을 활용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를 이제 비교를 해놨고요. 인지주의는 이제 알아야, 인지를 해야 나온다. 인지를 해야 시작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행동주의 학습 원리는 요거는 언어 학습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요. 러닝 바이 도잉이라든가. 왜냐하면 언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언어 사용 시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언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사실이에요. 외국어 학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언어 학습도, 우리 국어의 언어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어 학습도 또 동일해요. 그래서 그 해당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해당 언어에 능통하게 될 확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바이 도잉이 언어 교육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체험학습을 중시하는 건데 아무튼 인지주의랑은 약간 궤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지각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거에 비해서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일단 들이받아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표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표가 참 좋죠. 그래서 긴 말을 짧은 말로 이제 다이제스트 해놓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가셔서 이런 내용이 뭘까요 하고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형태 이론, 이게 형태 이론, 이게 게슈탈트 이론인데 게슈탈트 이론이 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글쎄요, 이건 상담 이론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 왜냐면 게슈탈트 치료 이런 게 있거든요. 게슈탈트 그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 게슈탈트 그 상담인데, 그때 이제 형태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전경과 배경이 원활하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인데요. 그게 바로 이 형태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접의 법칙, 뭐 유사의 법칙, 뭐 예를 들어서 근접의 법칙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다고 합시다. 몇 개 그룹이에요? 2개죠. 요거 한 그룹, 요거 한 그룹. 근데 내가 그룹을 이게 묶어놨나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그룹이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근접의 법칙이고, 유사의 법칙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세모. 그러면 여러분들 그룹을 어떻게 하실래요? 가로로 안 하시죠.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끼로 하고 세모끼리 하죠.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이게 유사의 법칙이고요. 폐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도형인가요? 요거. 여기 무슨 도형이죠? 네모라고 생각하시죠? 네모 아니죠, 근데. 왜냐? 떨어져 있잖아요? 네모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걸 네모로 인식하죠.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인가요? 아니죠. 동그라미로 인식을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폐쇄의 법칙이고요. 연속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은 최초의 지각과 유사한 형태로 지각이 완성되는 경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리는 거는 좀 제한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통찰설 뭐 이렇게 아하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잘 보다가 어느 수준의 그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아하, 이렇게 뭐 아르키미데스가 부력을 발견했을 때처럼 그리고 유레카를 외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장이론이라는 게 이 게슈탈트 이론이랑 똑같이 현대 심리학에서 어떤 메타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사실이다라고 깔고 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 장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장이 생활 공간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로 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시설물도 장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평소에 활용하는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까지도 장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이 변화하면 인간의 행동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변하면요, 그 장의 변화에 맞춰서 인간의 인식하는 그 패턴이 바뀌고, 인간의 인식 패턴이 바뀌면 생각하는 패턴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체육복 입고 학교 갈 때랑 정장 입고 학교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장을 입고 가면 몸가짐이 굉장히 발라지지 않습니까? 약간 정장이 약간 몸에 딱 달라붙어서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평소에 약간 건들건들 거리면서 팔자걸음을 걷던 사람도 정장을 입으면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게 바로 장의 변화 때문에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적 행동주의는 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정보 처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보 처리 이론, 이거 뭐 아시죠? 인간의 그 기억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 기억. 그리고 여기는 작동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동 기억이 아니라 단기 기억입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겠네요. 단기 기억이고요. 장기 기억,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각 기억은 수용기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작동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은 감각 기억이 받아들이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중에서 일부분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는 일부만 넘어갑니다.
그렇게 단기 기억의 일부만 나왔잖아요. 감각 기억 중에서도 단기 기억의 일부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이 이 장기 기억으로 파지가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정보 처리 이론의 틀이고요. 그래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지각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기억이 이렇게 세 가지 기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작동 기억에서 여기 작동 기억이 아니라 단기 기억인데 단기 기억에서 그 단기 기억을 좀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어떤 기억의 정보를 파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화, 정교화, 심상화, 맥락화, 암기법. 암기법이라는 게 이제 막 반복 암송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문자법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에크로님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암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상법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역 이름과 문장을 그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이상하게 연관을 시켜서 암기를 하게 하는 연상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파지가 됐다고 해봅시다. 장기 기억으로 파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파지가 된 거를 이제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야 될 건데 그거를 바로 꺼내오는 과정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출. 그리고 이 작동 기억, 단기 기억에 그 단기 기억에서 이제 정보를 처리해야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단기 기억의 어떤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각 정보 같은 경우에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뭐 그리고 이제 그 음성 정보 같은 경우는 3초 플러스 마이너스 1초 뭐 이렇게까지 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냄새 같은 경우는 약 1초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성 정보, 시각 정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굉장히 작아요.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단기 기억의 용량이 부족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킹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중 처리, 이중 부호 처리라고도 합니다. 듀얼 프로세싱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듀얼 시그널 프로세싱 뭐 그래서 이중 신호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사, 학습자, 상호작용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자꾸 이제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면 선생님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그 학습자에게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 기억의 어떤 용량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업 보조물 이게 뭐 그냥 시각 자료 뭐 이런 겁니다. 프린트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처리로는 그게 끝이고요. 그 장기 기억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서술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서술 기억에는 의미 기억이 있고 그 일화 기억이 있는데요. 서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냥 그 어떤 개념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이 이제 의미 기억이에요. 의미 기억 같은 경우는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의미를 어떤 그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추상화되어 있는 그런 기억이 이제 의미 기억이죠. 그런데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화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상황 자체가 그 기억에 어떤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몇 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좋아 또는 싫어. 이런 식으로까지 기억이 나는 게 일화 기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그 어떤 그 일화와 그 기억이 됐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 일화와 굉장히 유사한 뭐 데자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좀 인출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고 조건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보 선택과 관련된 모형은 너무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휴식하면서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일 재밌죠. 그런 내용들이. 자, 그리고 병렬 분산 처리 모형, 그냥 병렬 분산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병렬 분산 처리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PDP 모형이라 그래서 이건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냐면 이게 좀 최신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지지를 요즘 많이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건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주의 이론 계통의 어떤 이론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이렇게
노드들, 결절점이라고 하는데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어지는 요 신경망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것들이 이제 지식인데 이 전체 구조가 지식인데 이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가는 거, 점차 더 늘어나가는 거. 이 늘려나가는 이 과정이 이제 활성화 확산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사실은 이것끼리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망이 새로 갱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학습 그리고 파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도 있고요, 청각적 정보도 있고, 후각적 정보도 있고, 그 미각적 정보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 처리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는 게 이제 병렬 분산 처리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분산 처리죠. 데이터를 인간에게 입력된 데이터가 병렬적으로 분산돼요. 분산이 어디로 분산이 되나요? 각각의 유형에 맞는 정보를 처리하는 채널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채널로, 후각 정보를 처리하는 채널로,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채널로, 각각의 채널로 분산되어서 동시에 처리된다. 그렇게 해서 병렬 분산 처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교육적 시사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연결 강도를 강하게 해야 학습이 잘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습 그 연결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많이 줘라. 예시를 많이 줘라. 그리고 진짜 같은 예를 줘라. 실질적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망각이론인데요. 사실 망각이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이론, 망각이론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어요. 인출 중심 이론이 있고요. 부호와 특수성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이론 이름을 써놔요. 지금 저도 굉장히 간단하게만 써놨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요. 이름을 써놓고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망각이 되는지만 쓰시면 됩니다. 망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과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그래서 뭐 정보 처리 과정에서 수준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호와 특수성 이론. 이거는 이제 주어진 인출 단서가 부호화할 때, 그러니까 기억의 장기 기억으로 파지할 때 그때 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야 이제 인출이 잘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 기억 모형 이런 게 있는데, 글쎄요, 여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기억 이론과 망각 이론은 여러분이 그냥 살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어요. 자, 전이는 조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전이 같은 경우에는 전이는 조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전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요거는 좋은 내용을 기억하고 나쁜 내용을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조장하거나 촉진하면 긍정적이고요. 방해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평적, 수직적 이런 게 있고요. 특수적, 비특수적, 뭐 작동적, 의식적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전이 이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떠한 학습 때, 어떤 전에 봤던 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걸 기억을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부정적 전이가 일어난 거고요. 저번에 기억했던 내용이 오늘 배운 내용이랑 되게 연관이 많아서 더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긍정적 전이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이의 조건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상식적인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잘 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상식적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론들 있죠. 뭐 형식도형론이라든가 뭐 동일요소설, 뭐 일반화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학습이론이 끝났습니다. 학습이론이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교수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네, 잠시 쉬었다 오시죠.